네, 오늘부터는 2단원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주기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주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뭐가 있을까? 그렇죠. 여성분들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주기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경 주기 이런 거 들어봤었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의 변화와 호르몬 작용이 연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행성, 행성의 공정 주기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어떤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계속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니까 음악에서도 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잖아요. 또 도가 나왔다가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또 나오고 또 한 옥타브 높은 또 도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는 거를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비슷한 성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주기율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반복된 성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기율표에 관련된 영상을 볼 건데, 주기율표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다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러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선생님이 예전부터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ASAP Science presents the elements of the periodic table.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오는데 헬륨 풍선, 리튬은 건전지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탄소로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소 하면 떠오르는 게 호흡이니까, 플로리는 이제 치약, 네온은 네온사인, 그다음에 나트륨은 소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 그 다음에 칼륨이 바나나에 많대요. 칼슘은 우유에. 망간 건전지가 있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그다음 비활성 기체 이런 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배울 거고, 이 전자 껍질의 배치와 지금 나오는 전자들의 배치도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니켈 동전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뒤로 갈수록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제 원소들이 많죠. molybdenum, technetium, ruthenium, rhodium, palladium, silver. 오랜만에 은 나왔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AG. Antimony, then tellurium, and iodine, and xenon, and then cesium, and barium is 56, and this is where the table splits, where lanthanides have just begun. Lanthanum, cerium, and praseodymium. Neodymium's next to promethium, then 62 samarium, europium, gadolinium, and terbium, dysprosium, holmium, erbium, thulium, ytterbium, lutetium, hafnium, tantalum, tungsten, then we're on to 텅스텐 아시죠? 옛날에 전구. osmium, and iridium, platinum, gold, 금도 나왔죠. mercury, 수은 when 온도계. it's really cold, thallium, and lead, the bismuth for your tummy, polonium, astatine would not be yummy, radon, and cesium will last a little time, radium, then actinize at 89. This is the periodic table.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세상이. Each period will see new outer shells will electrons are to the right. Actinium, thorium, protactinium, uranium, neptunium, plutonium, americium, curium, berkelium, californium, isonium.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뭐 과학자들의 이름을 기리면서 이제 원자들의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뒷번호 애들은 자연계에 존재한다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이제 만든 원소들이 많아요. 실험실에서. Pentium, livermorium, septium, ununtium, and then we're done.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세상들, 그리고 이 원소들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 원소들을 어떤 특징에 의해서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도록 배열을 했는지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울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처음부터 모든 지금 주기율표에 있는 100개 이상의 원소들이 처음부터 확 발견이 됐을까? 원소들이 나는 산소야, 나는 탄소야,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이런 여러 종류의 원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연금술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연금술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이 점차 발전을 해 나가면서 그 화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원소들을 자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원소의 존재를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고 그 원소의 특징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 원소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율표가 완성이 된 건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차근차근 이제 원소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화학자들이 노벨상을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새로운 원소를 찾을 때 노벨상을 또 많이 받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퀴리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몇 개 발견이 된 거죠, 계속. 계속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견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욕구를 느낄까? 그렇죠? 과학자들 뭔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묻고 규칙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견된 원소들을 뭔가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가 이제 과학자들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어떻게든 좀 원소들을 정리해보고자 우리가 집회 방정리하듯이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 따라서 분류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 주기율표와 가장 가깝게 주기율표의 그 틀을 만든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멘델레프 아저씨예요. 멘델레프 아저씨가 살았던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이 아저씨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그렇죠? 이 아저씨가 살았던 당시의 원소의 개수는 현재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이 63종의 원소들이 이때 발견이 됐고, 이 63종의 원소들을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63종의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치를 했어요. 우리 원자량 다 까먹은 거 아니지?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왕 중간고사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기말고사 때부터 지금 이 주기율표부터 들어가는데, 이 주기율표의 내용에서 전자배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원자 모형에 있는 내용과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뭐 1s2, 2s2, 2p6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현대원자 모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현대원자 모형의 전자배치는 알고 그 내용이 다시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버리지 마시고요. 중간고사 때 봤던. 그렇죠? 그 뒤에 현대원자 모형부터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기말고사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자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반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점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이 원자량 순서대로 지금 원소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알게 됐냐면, 이때 발견된 원소 중에 가장 원자량,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질량이 가장 작은 게 수소였던 거야. 그 다음에 리튬이었고, 그 다음 베릴륨, 뭐 풍수 이렇게 쭉 배치를 했던 거죠. 그 나트륨이 이제 원자량이 23이어서 여기다 배치를 하고, 원자량이 24인 마그네슘을 배치하려고 봤더니 특이한 성질이 뭐였냐면 옆에 있는
베릴륨이랑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보다 원자량이 큰 알루미늄 27번을 봤더니 또 붕수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 옆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규소는 28번 그 다음인데 또 탄소랑 비슷한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원자량 순으로 쭉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비슷한 성질을 갖는 애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머 신기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선생님이 지금 색칠해 놓긴 했지만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란 소리는 이 당시에 이 원소는 발견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이제 다른 원소들 서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끼리 배치를 했고, 결국은 멘델레프 과학자가 뭐까지 예측을 했냐면 이 빈 공간에 나중에 원소가 발견될 거고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이 옆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서 어떨 것이다. 걔랑 비슷하니까 이 과학자가 지금 이런 규칙을 찾아냈을 때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까지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렇게 새로운 원소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된 원소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현대 주기율표와 가장 근접하게 그것들을 집대성한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학자가 누구냐면 방금 설명했던 멘델레프 아저씨고, 멘델레프 아저씨는 뭘 기준으로 원자들을 배열을 했나? 원소들을, 그렇죠? 원자량을 기준으로 이제 차근차근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멘델레프가 발견한 그 규칙을 틀로 잡아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그리고 정확성을 높여서 배치를 했던 과학자가 지금 보시는 화면의 모줄리예요. 그래서 모줄리는 뭐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냐면 우리 앞에서 멘델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치를 했잖아요. 모줄리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하게 돼요. 원자 번호가 뭐였어요? 그렇죠?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개수였죠. 양성자 개수가 하나인 애부터 2개, 3개, 4개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배치를 하되 일렬로 쭉 늘어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멘델레프처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축에 오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원자 번호 1번이 수소고 그 다음에 헬륨이죠. 그럼 리튬, 베릴륨, 붕소 쭉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하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이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 베릴륨은 마그네슘이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 붕소는 알루미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오는 애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끔 나타나는 아이들을 배치를 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요새 과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현대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현대 주기율표를 잠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 주기율표에 보면은 지금 줄이 이제 줄에 맞춰서 원소들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줄이 지금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어요. 가로는 뭐예요? 옆으로죠. 이 가로줄이 총 몇 개니?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개의 가로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헬륨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는 1주기 원소, 그렇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뭐 탄소 얘네들은 2주기 원소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기까지 있는 거다? 7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원래 요 사이에 껴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들어가면은 표가 뒤틀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밖으로 빼서 확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런다. 7주기까지 있다. 됐나요? 그럼 주기율표의 세로줄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 8개 이거 다 1학년 때 배웠지? 몇 개? 18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1족, 2족 해서 18쪽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18쪽 원소들 얘네들 선생님 옛날에 다룬 적 있죠. 헬륨, 그다음 네온, 아르곤, 크립톤 얘네들은 뭐였어요? 비활성 기체였죠. 그래서 자연계에 혼자 존재한다. 다른 애랑 화학 결합 안 하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 세로줄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고 총 18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방금 앞에서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틀은 배웠잖아요. 그치? 가로줄은 주기다, 세로줄은 족이다. 그럼 이 주기와 족
같은 족 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비슷하나 어떤 것들이 같나를 한번 우리가 이 전자 배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뭐냐면 보호 모형으로 전자들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각 원소들을. 왜 보호 모형으로 했냐면 현대 원자 모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비탈 안에 전자가 이제 확률적으로 분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지? 그래서 보호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조금 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 모형으로 많이 볼 건데 보시면 이제 원자번호 순서대로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수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헬륨, 그다음 3번이 리튬, 그다음 4번이 베릴륨, 5번이 붕소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앞에 봤던 주기율표랑은 약간 다르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족이 써있는데 이게 1족이고 이게 2족이죠. 근데 갑자기 몇 족으로 나와요? 13족으로 나와요. 그럼 이 가운데 3족부터 12족은 어디가 있는 걸까? 이게 앞에서 봤던 주기율표죠. 그럼 이게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왜 그래요? 이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비어있는 거를 이제 제거하고 이 2족과 13족을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주기, 2주기, 3주기잖아. 그렇죠? 요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을 요 빈 공간을 이제 제외시키고 이 왼쪽에 1족과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18족을 붙여놓은 게 지금 이 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번호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가로줄은 같은 주기 원소라 그랬는데 보시면 수소랑 헬륨 지금 1주기 원소인 거고 리튬부터 네온까지 다 2주기 원소죠. 같은 주기 원소들은 뭐가 같아 보여요?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보호 모형에서 새빨간 거는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궤도를 나타낸 거잖아요. 같은 주기 원소는 뭐가 같다? 그쵸. 전자 껍질 수가 같죠. 1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요? 수소랑 헬륨은 한 개죠. 한 개 전자 껍질 수가. 그쵸? 2주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부터 다 전자 껍질 수가 2개예요. 그다음 3주기 원소들은 몇 개요? 전자 껍질 수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 배치된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같은 세로줄, 같은 족 애들은 뭐가 지금 같은 것 같아요? 분석해 볼래? 그쵸, 우리 이거 1학년 때 다 배웠을 텐데. 그쵸, 최외각 전자수. 다시 말하면 제일 바깥 껍질에 돌아다니는 전자수가 같다는 거 배웠을 텐데. 그쵸? 1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 수소는 제일 바깥 껍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리튬은 제일 바깥 껍질이 두 번째 껍질인데 한 개 있죠? 나트륨도 제일 바깥 껍질이 세 번째 껍질 전자 하나 있지. 그 다음에 2족은 제일 바깥 껍질 전자 몇 개? 2개 있죠. 2개. 베릴륨은 두 번째 껍질에 2개, 마그네슘은 세 번째 껍질에 2개. 그치?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 다시 말하면 같은 족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를 분석을 해보면 1족은 몇 개다? 한 개. 2족은 최외각 전자수 몇 개? 2개. 13족은 최외각 전자수 몇 개일까? 3개죠, 3개. 14족은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15족은 하나, 둘, 셋, 넷, 5개. 16족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17족은 하나, 둘, 셋, 넷, 7개. 그 다음에 18족은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2개지만 나머지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7, 8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앞으로 최외각 전자수보다는 뭐를 많이 사용을 할 거냐면 원자가 전자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외각 전자수랑은 약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는 방금 얘기했듯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이자 또 어떤 전자수냐면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반응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게 뭐냐? 원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화학 반응을. 우리 공유결합도 배웠고 이온결합도 대충은 배웠잖아요. 공유는 서로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이온은 전자를 뺏기는데 이런 화학결합을 할 때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만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제일 바깥 껍질에 존재하면서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거고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개수가 동일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학 반응을 비슷하게 한다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각 족마다 원자과 전자수 파악합시다. 1족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일까요?
일족은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고 얘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1, 2족은 2, 13족은 3, 14족은 4, 15족은 5, 16족은 6, 17족은 7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최외각 전자수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18족의 원자과 전자수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18족 원소들은 아까 봤듯이 헬륨은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고 그 나머지 애들은 8개가 배치돼 있어요.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일까? 원자과 전자수가 아까 제일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이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 그랬는데 우리가 18족 원소들을 뭐라고 배우죠? 그렇죠? 비활성 기체라 그러죠. 비활성이라는 게 뭐예요? 활성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안정하다. 결국 18족 원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8족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0. 이해되시죠? 그래서 1족과 2족은 족수랑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요. 1족은 하나, 2족은 2개. 그 다음에 13족부터 17족은 앞에 10자를 빼면 원자과 전자수예요. 13에서 10 빼면 3개, 14에서 10 빼면 4개.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18족 원소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를 0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프린트 1페이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의 발견. 보자. 맨델레프 우리 배웠죠. 1869년에 당시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모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쵸. 원자량.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더라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현대 주기율표를 누가 만들었다? 모즐리가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슨 순으로 원소들을 나열했다? 그쵸, 원자 번호 순서대로였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무슨 줄에 오도록, 그쵸, 세로 줄에 오도록 배치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율이라는 뜻은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를 표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겠죠. 됐나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1족에서부터 18족까지 있죠. 그래서 세로줄을 뭐라 그런다? 족이라 그런다.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은 뭐가 같다?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 가로줄은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런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뭐가 같다?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금 주기율표에 대해서 지금 보호 모형으로 나타내 준 건데 보자. 1족부터 18족까지 아까 우리 선생님이랑 봤던 그림이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주기부터 3주기까지 비어있는 공간을 제외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1족부터 한번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해 봅시다. 1족은 1, 그렇죠? 2족은 2, 13족은 10 빼고 3, 14족은 4, 15족은 5, 16족은 6, 17족은 7, 18족은 그치 반응하는 전자 없어서 0개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다시 말하면 성질이 비슷한 것들 자꾸 반복해서 배치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그 성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이미 우리 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염화나트륨이나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설명을 할 때 그 원소들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이 원소가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원소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한 원소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도 요게 맥이에요. 맥을 잡아라 할 때 그 맥. 그래서 원소들의 성질이 전자를 잘 끌어당기냐 못 끌어당기냐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주기성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소들이 왜 전자를 잘 끌어당길 수도 있고 잘 끌어당기는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무슨 힘 때문에? 그쵸, 전기력 때문이죠. 전기력은 뭐였어요?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띈다는 건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런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그렇죠?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고 마이너스끼리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단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다른 부호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랬고? 척력이라 그랬고,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잘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끌어당겨지는 힘이 약한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왜요?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까 배웠던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원소마다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원자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데 여기에 전기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 전기력은 도대체 뭐에 영향을 받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원소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어떤 원소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전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전하량은 뭘까요? 플러스량, 마이너스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러스량과 마이너스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세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 힘이 약해지거나 강해질 수가 있는데 거리는 어떨수록 강할 것 같아요? 저 거리는 가까울수록 강하고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그죠? 그것도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 그쵸? 원자핵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애랑 멀리 있는 애랑 누가 더 세게 잡아당겨진다. 힘은 그죠? 가까이 있는 애. 그죠? 위치 에너지랑 힘은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원자핵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더 크지만 원자핵과 서로 잡아당겨지는 힘은 원자핵과 가까이 있는 애가 크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 그래서 전기력은 전하량과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고 다음 시간에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헝겊으로 PVC 막대를 문지르면 PVC 막대에 마이너스 전기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PVC 막대에 모인 마이너스 전기는 캔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서 캔이 막대에 끌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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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었죠? 자,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리죠. 보십시오. 떨어져라! 자, 서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밀었다 당겼다. 이게 바로 정전기의 현상이죠. 그렇죠. 되게 간단한 영상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그 머리에다가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에 이제 풍선이 달라붙은 이유는 머리카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머리카락 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제 풍선은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 때문에 달라붙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했을 때는 둘 다 머리카락에다가 문지른 후에 그럼 두 풍선 다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끼리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풍선과 풍선이 밀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력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